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예, 오늘은 로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로어라고 하는 것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 도시전설, 괴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신박하고 으스스한 로어가 우리의 단잠을 불러일으켜 줄지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번만 더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로어는 팩트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은 이야기를 친구분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어요. 네. 쟤 요즘 좀 힘든가 보다.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보다. 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반쯤만 즐겨주시고 반쯤은 그냥 흘려들어 주십시오. 어쨌든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진 대국, 일본의 빌딩의 내진 강도는 세계 최상위급의 레벨이라고 합니다. 관동 대지진 같은 과거에 있었던 대참사의 교훈을 살려서 지진에 착실히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연구와 개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진도 7도 이상의 지진도 견딜 수 있는 고층 빌딩들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빌딩의 내진력일 뿐입니다. 인간의 안전성을 수반한 내진력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실제로 지진이 발생하면 빌딩은 무너지지 않지만 빌딩의 내부, 특히 빌딩 안에 있던 인간들은 모두 빌딩 밖으로 내던져지거나 건물 내부의 책상이나 장식물들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네. 그치. 그러니까 내진 설계는 잘했어. 근데 그거는 그냥 건물이 버틸 수 있는 정도인 거지. 그 진도 7도 정도의 지진이 왔을 때 빌딩 안에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안전하게 있을 수는 없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얼핏 생각했을 땐 말이 돼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겠지 설마. 아니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 안 안전하면 내진 설계가 큰 의미가 없지 않아요? 아마 이게 잘 버틸 수 있는 구조로 하겠죠. 근데 짧게 생각해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진짜 여기 써있는 것처럼 책상 뭐 이런 무거운 것들은 날아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밖으로? 그러면 이제 빌딩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 떨어진 책상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진짜 위험하겠죠. 그런 이유로 나름의 설득력은 좀 있는 얘기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지진 피해를 많이 겪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진 이런 건 진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옆 나라인 일본은 정말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예, 뭐 큰 지진들도 있지만 작은 지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일본에 갔었을 때 지진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큰 지진이 아니라 그냥 한 진도 한 3 정도?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 예. 그 저희 형이 이제 친형이 이제 일본에 살고 있는데 가끔 지진 때문에 깬다고 하더라고. 예. 그 정도로 잦대요, 지진이. 그런 나라에 살면은 항상 불안할 것 같고요. 좀 뭐랄까 그들의 삶의 태도도 어쩌면 지진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바뀐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보단 좀 종교인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일본은 다신교잖아요. 뭔가 여러 신들을 믿는 온갖 것들의 신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네마다도 항상 사당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곳들이 되게 많잖아. 그런 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되게 좀 소박하고 신실해 보인다, 보기 좋아 보인다, 고즈넉하네,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일본이 그렇게 자연재해의 피해를 항상 입을 수 있는 나라다 보니까 신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진이라는 게 한 나라의 문화도 바꿔놨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곤 합니다. 또 지진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한 십몇 년 전쯤에 진짜 크게 지진 한번 났었잖아요. 네, 그때 막 쓰나미 피해도 있었고 막 그랬었죠 그때. 그때 저희 형이 일본에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일이 뭐가 잘 안 됐어 형이. 그래서 잠깐 한국에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한국에 계속 살까 말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희 형이. 그때는 이제 뭔가 취직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형이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이틀인가 뒤에 바로 그 큰 지진이 난 거야. 네. 물론 형이 살고 있던 곳은 도쿄였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을 수 있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아찔하더라고요. 네. 어쩌면 형도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까 약간 초연해진 느낌이 좀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살아있는 거라는 생각? 아니면은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이런 거를 일본 사람들은 많이 할 것 같아요. 또 이제 지진하니까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또 영화를 좋아하니까 항상 괴담들을 읽어드리고 영화랑도 결부를 짓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스즈메 문단속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너의 이름은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크게 히트를 쳤고 스즈메 문단속은 너의 이름은의 차기작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스즈메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우연찮게 등교를 하던 와중에 어떤 남자를 지나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되게 어깨도 넓고 키도 크고 훤칠하게 생겼어. 근데 스즈메한테 뭐 길을 물어봤을 거야 아마.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물어봤는데 스즈메 얘는 등굣길이기도 하고 여고생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바쁘고 잘 모르니까 그냥 잘 몰라요 라고 하고 그냥 갔는데 자꾸 학교에 왔는데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창밖에 저기 동네 뒷산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엄청 큰 뭐가 막 있는 게 보이는 거야. 무슨 먹구름 비슷한 게 막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신경이 엄청 쓰이는 거지. 왜냐면은 아침에 만났던 그 사람이 간다는 게 저쪽이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첫눈에 반한 것도 있고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학교 수업 듣다가 그냥 뛰쳐나와. 그래서 그쪽 산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산에서 우려했던 대로 뭔가 엄청 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남자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을 닫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진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냐면은 아침 등굣길에 만났던 그 남자가 어떤 막 봉인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뭘 봉인하냐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표면적인 세상 이런 곳이 있고 이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에 어떤 마물 같은 존재가 있어. 걔는 자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나오려고 해. 봉인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뚫고 나오면은 땅을 훑기도 하고 막 세게 내려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세계를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문제는 우리 눈에는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 존재가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게 땅이 막 뒤틀리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남자는 그 이 존재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하고 있던 거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남자를 따라서 스즈메가 같이 그런 봉인하는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스즈메 문단속이. 스포일러 없는 선까지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 지진이라는 소재를 이 세계의 괴물이 일으키는 그런 거인 것처럼 이제 만화에서는 설정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되게 저는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사실 지진이라는 것이 이 세계의 어떤 존재가 화가 나서 분노해서 우리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 식의 설정을 갖고 있던 만화나 영화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흥미롭게 봤고요. 또 결국 그 얘기가 그 관동 대지진 때문에 그 감독님이 만들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만화에서 좀 키워드처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일본에서 크게 지진 났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됐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출근했던 사람들이 밤엔 돌아오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겨놓고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아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수많은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작은 위로가 되게끔 만들고 싶었던 감독의 의도가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일본의 그런 상황을 모르고 봐도 물론 재밌지만 일본 자국민들이 그 영화를 봤을 때는 더 가슴에 크게 와닿는 뭔가가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그 애니메이션 보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봤을 때 이거는 일본 사람들한테는 되게 크게 의미 있게 와닿겠지만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런 이야기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여튼 지진하니까 또 그런 영화까지 떠오르게 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네요. 여튼 뭐 그렇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난 사고가 일어난 주변에서 떠도는 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사고로부터 당분간 잠잠해질 때쯤 어느 주부가 주변 바다에서 잡힌 문어를 구입해서 조리하기 위해 부엌에서 문어의 머리를 부엌칼로 베었다. 그런데 문어를 벤 주부는 비명을 질렀다. 문어의 머릿속으로부터 인간의 머리카락이 대량으로 나온 것. 문어는 잡식이며 갑자기 해저에 나타난 먹이를 먹어서 끝내 다 소화할 수 없었던 머리카락이 체내에 남아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라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데 미묘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에서 목숨을 잃은 거니까 그 시체가 어디로 갔겠어? 바다로 갔겠죠. 바다로 가면 이제 가라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해양 생물들이 그걸 먹었을 텐데 문어도 먹었겠죠. 예. 근데 그 인근 바다에서 잡힌 문어를 요리하려고 주부가 이제 문어의 머리를 잘랐는데 소화되지 않은 인간의 머리카락이 다량 발견됐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머리카락은 이제 다른 부위보다도 소화가 좀 느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좀 뻣뻣하기도 하고 이제 케라틴 성분 이런 것들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문어한테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기분은 나쁘네. 기분 나쁘지만 명백히 사실인 것들인 거죠.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우리 비가 내리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니까 뭐 깨끗할 거란 생각도 하지만 결국은 이 비라는 게 어디선가 증발된 수분이 다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제 그 수분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정화조에 흘러내린 그런 뭐 여러 더러운 것들, 물론 이제 한번 이제 세척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겠지만 밖으로 그런 것들이 또 어쨌든 하늘로 올라가서 또 떨어지고 이런 게 생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운전을 하다가 약간 좀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도심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저처럼 약간 팔도를 누비는 제가 트럭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좀 되게 시골길도 막 가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창문 열어놓고 가다가 윽 할 때가 있어. 되게
비료 냄새가 되게 심해서 창문을 닫고 황급히 이제 그 내부 공기 순환 모드로 돌려놓고 다니는데,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런 냄새나고 뭐 그런 것들이 결국 뭐겠어? 땅에 뿌린 거잖아. 땅에 그 어떤 비료가 되라고, 좋은 양분이 되라고, 그죠? 결국 그거를 하는 이유가 걷다가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농작물은 그 성분을 먹고 자라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양분을 얻어온 식물을 먹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또 썩 좋진 않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인 거예요. 멀리서 봐야 희극인 겁니다, 결국은. 엊그저께도 그런 일을 겪어가지고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이 얘기를 보니까 또 떠오르네요. 또 문어 하니까 떠오르는 이야기인데, 그 제가 항상 기괴상식 낭독회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해외 신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봤던 한 뉴스 기사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멸망하게 되면 그 다음 우리 지구의 주인이 될 생명체가 문어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되게 웃겼어요, 그게. 첫 번째 지구의 주인은 아무래도 공룡이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대멸종 이후에 우리 인간이 지구를 이렇게 잠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간들이 싹 사라지면 문어가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떤 그 원리였냐면은, 인간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아마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북극, 남극에 있는 어떤 모든 빙하들도 녹고 해수면도 올라가고 이럴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상기후들이 막 벌어지게 되면은 인간들이 살 수 없는 해수면까지 올라가게 될 거고, 그땐 인간이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지구는 굉장히 많은 바다 면적을 갖고 있는 그런 행성이 될 텐데, 거기서 그나마 인간만큼의 지능을 갖고 있고 도구도 나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생명체가 문어라는 거야. 그 문어가 똑똑하다면서요, 실제로. 나의 문어 선생님 다큐멘터리도 있잖아. 여튼 간에 그래서 세 번째 주인은 문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신박하고 상상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 근데 나름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 생김새라든지 이런 게 살아남기 되게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빨판도 있고 다리도 되게 많고 똑똑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인간의 다음 타자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게 인간 중심의 생각이라 그렇지, 공룡도 아마 지구를 인간이 이렇게 잠식할 거란 생각 못 했을 거야. 물론 그때는 이제 인간이 사는 시기랑 많이 다르니까 아예 뭐 인간을 떠올릴 수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공룡도 다음 지구의 주인은 인간입니다 라는 말 들었을 때 콧방귀도 안 꼈을 거야. 에이, 인간 놈들이? 이런 생각이었겠죠. 하여튼 문어가 다음 지구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다음 세 번째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여성이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서 현지의 값싼 여인숙에 묵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얼굴에 종기가 몇 개 생겨난 것을 확인했다. 자는 동안에 벌레한테 깨물린 모양이었다. 다행히 고국에서 가져온 연고를 바르면서 여행을 좀 더 하다가 무사히 귀국했지만, 곧 부스럼이 욱신거리며 아프고 날이 갈수록 번져만 갔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그녀는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가 그녀의 종기를 보는 순간 종기 속에서 무언가가 기어나왔다. 자신의 얼굴로부터 기어나온 것을 알아차린 그녀는 쇼크로 정신을 잃게 되었다. 종기로부터 기어나온 것은 무수한 양의 거미 새끼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방송 보시면서 식사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죄송하네요. 오늘 다 입맛 도는 얘기들밖에 안 나오네. 그치. 유난히도 어디 숙소 자고 왔더니
뭐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났어 하면서 연고를 발랐는데 나중에 점점 여기가 아프고 가려운 거죠. 그래서 피부과에 갔더니 그 종기 같은 거를 찢고 나온 게 거미 새끼였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런 이야기인데 얼핏 보면 좀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다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왜냐면은 상처 난 곳에 하필이면 거미가 이제 알을 낳은 거죠. 예. 근데 연고를 안 발랐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연고를 바르니까 싹 여기가 살이 돋아버린 거지. 그 사이에. 그래서 새끼들이 여기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살을 찢고 거미 새끼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기분 나쁘지만 이런 거 한번 신경 쓰이면은 다른 데 가서 자는 거 이런 거 진짜 못할 일이죠. 예. 사실 우리가 지내는 방 이런 것도 익숙하고 편한 곳이니까 그냥 뭐 잘 자고 하는 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지도 많고 그렇잖아요. 예. 제 방도 먼지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내 방도 하물며 그런데 숙박시설 이런 데 갔을 땐 또 더 그럴 수도 있잖아. 심지어 침구류 이런 것들은 남이 썼던 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요런 거 한번 신경 쓰면은 계속 눈에 들어온다고. 약간 어떤 거 같은 거냐면은 위생장갑 쓰는 가게에 갔을 때랑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맞기 전까지는 식당에 가서 뭐 요리하시는 분들이 요리하는 걸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때까지는 요리를 맨손으로 하든 뭐 장갑을 끼든 별 생각 없었단 말이야. 근데 코로나 때 개인 위생 철저, 손이 되게 더러운 곳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2년 정도 듣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식당에 갔는데 요리사분이 맨손으로 요리하고 있으면 전 그게 너무 신경 쓰여요. 저기에도 각질이 있을 테고 막 이런 게 떠오르는 거야. 손톱 사이에 껴있는 이런 게 음식에 들어갈 텐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신경 많이 쓰여요. 예, 그래서 오픈 키친 하는데 저는 오픈 키친 아닌 곳이 좀 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요. 신경 쓰여가지고. 그리고 저는 카페 가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카페에서도 이제 위생장갑을 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좋다 이거야. 그건 좋은데 그런 분들이 보통 위생장갑을 낀 채로 지폐 돈도 만지고 카드도 만지고 그걸로 손 안 씻고 조리도 하고 커피도 내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신경 한번 쓰이면은 계속 쓰이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실제로 카페에서 일을 했었는데, 스타벅스에서 일했었는데요.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그때 저는 내가 만드는 입장이잖아. 이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서 진짜 돈 한 번 만지면 무조건 손 닦고. 나중에는 이제 장갑 끼고 일했고요. 장갑도 이제 몇 시간마다 갈아서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보건 거기서 권고하는 사항이긴 해.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장갑은 꼭 갈아 끼워야 되고, 종이 돈을 만졌으면 꼭 손을 씻어야 되고, 이게 원래 권고되는 사항이긴 한데 모두가 다 지키진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그래서 한번 신경 쓰이면은 계속 신경 쓰이죠.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떤 값싼 숙소에 가서 주무시는 게 신경 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신경 안 쓰면 또 안 쓰는데 한 번 쓰이면 계속 쓰이더라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금방 전에 죽어버린 여성을 위한 장례식이 교회에서 거행됐다. 장례식이 다 끝나갈 무렵 장례 도우미들이 관을 옮기는데 실수로 관을 벽에 부딪히면서 관이 조금 열리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관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듣게 됐고, 관을 열어봤더니 죽은 줄 알았던 여성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그 후 10년이나 더 살다가 죽게 되었다. 장례식은 10년 전에 같은 교회에서 다시 열리게 되었다. 장례식이 다 끝나갈 무렵에
또 도우미들이 그녀의 관을 옮기게 되었다. 그들이 관을 옮기려 하자 그녀의 남편이 큰 소리로 외쳤다. 벽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급사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제 관에 넣고 급하게 장례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관을 옮기다가 어떤 벽에 푹 부딪혔는데 그 충격 때문인지 죽은 줄 알았던 여성이 깨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10년을 더 살다가 또 죽게 됐는데 다시 한번 장례식을 열게 됐을 때 이제 관을 옮길 때쯤에 그 돌아가신 분의 남편분이 벽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라. 아내가 또 깨어나면 내 인생 아주 힘들어진다. 그런 식의 얘기인 거잖아요. 재밌는데요. 참 이게 약간 좀 이거는 그 로어라기보다는 결혼 유머 이런 느낌이죠. 근데 참 신기하죠. 결혼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이런 말을 한다. 결혼 최대한 늦게 해라 이런 말하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같이 있는 거 너무 좋은데 집에를 안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내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정말 한 명도 안 빼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같이 지내는 거 너무 좋은데 집에를 안 간다 이 얘기 최근에도 들었어. 제가 이번 주에 결혼식 사회를 봐야 되거든요. 그분은 이제 결혼에 앞서서 이미 집 같은 걸 다 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예비 신랑분이랑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인데 결혼식 사회를 저한테 맡겼으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결혼식 사회를 진행할 건지 이런 거 얘기 때문에 잠깐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맨날 봐도 집에 가는 게 아깝고 아쉽고 그러셨을 텐데 같이 사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이렇게 했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면서 너무 행복한데 집에 안 간다고 남편이 그런 말 하는 거야. 근데 제 친구도 결혼을 했는데 가끔 저랑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다른 이제 동네 친구들 다 같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밥도 먹고 간단하게 술도 한잔하고 뭐 PC방도 가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얘네들이 집에를 안 갈라 그래. 3차 4차까지 집에를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곤하니까 술도 많이 못 먹고 야 얘들아 이제 집에 가자 12시인데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그 결혼한 친구 표정이 싹 변해요.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지금 유수아 너나 집에 가 우리끼리 놀 테니까 이러면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다 결혼한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 거 보면 이유가 있겠죠. 네, 결혼한다는 게 다 그런 일인가 봐. 너무 좋지만 각자의 시간은 좀 필요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결혼을 해도 각방을 쓰고 싶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너무 좋죠. 너무 좋으니까 결혼한 거지, 그죠? 매일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건데 매일 같이 붙어 있으면 또 싫어질 수도 있잖아. 네. 저도 저희 부모님 너무 사랑합니다. 저희 부모님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매일 같이 같은 방에서 지내야 된다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뭔가 으스스하면서도 웃기기도 한 그런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5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식 결혼 유머를 보니까 좀 정신이 혼미해지네. 마약 거래상인 친구 2명이 집에서 마약을 피우다가 배가 고파서 피자를 주문해서 먹기로 했다. 하지만 마약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던지 피자 가게가 아니라 911로 전화를 걸게 됐고 주문 대신 911 대원의 목소리가 들리자 황급히 수화기를 끊었다. 그런데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이 911로부터 누군가가 전화를 걸다가 급하게 끊었다는 연락을 받게 됐고 주소를 찾아내서 그 집의 문을 두들기게 됐다.
마약에 취한 거래상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게 됐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됐다 라는 이야기네요. 이거는 으스스하진 않은데요, 그냥 있을 법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거 그럴 수 있어. 그 심지어 이제 진짜 112, 119 이런 것들은 전화를 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뭔가 전화를 딱 걸면 바로 발신지가 표시가 될 거고 거기다가 그냥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아니, 납치된 상황인지 어떻게 알아? 일단 전화는 왔었고 하니까. 그래서 그 집에 가게 됐고 경찰이 마약상의 집에. 마약상은 당연히 마약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그럴듯해 보인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이거 하니까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 뭐 영화죠. 더 길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은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재밌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이크 질렌할이라는 턱수염 많이 나는 그 배우분 있거든요. 잘생긴 분 있어요. 그 사람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대략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이 주인공 제이크 질렌할이 그 콜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그냥 콜센터가 아니라 이제 경찰 신고 대응하는 콜센터인 거예요. 거기서 일을 왜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원래 경찰이었어. 근데 어떤 사고를 좀 쳐가지고 근신 비슷한 걸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좀 이제 저기 내려가서 신고 관련된 업무를 좀 해라 해가지고 그런 이제 콜센터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콜센터 직원들과는 좀 달라. 직업적인 사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었으니까. 뭔가 사건의 단초를 발견하면은 더 기민하게 반응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튼 그런 뭐 어느 날이었는데 당시에 미국에서 큰 산불이 나게 된 거야. 산불이 크게 나서 이 전화센터가 얼마나 불이 났겠어. 여기도 불났어요, 저기도 불났어요 이러면서 사람 좀 보내주세요 막 이런 거에 엄청나게 많이 신고가 오는 날이었던 거죠. 그 제이크 질렌할도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어떤 전화를 받았어. 근데 또 이제 신고 전화겠거니 화재 신고 전화겠거니 하면서 이제 예 어디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숨소리만 들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장난 전화인가 싶어가지고 끊으려고 했거든요. 이거 뭐 장난 전화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이 많이 지금 이렇게 바쁘거든요. 뭐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끊겠습니다. 이러고 끊으려고 딱 했는데 상대방이 이런 말 하는 거야. 괜찮아 애기야, 괜찮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상담원이었으면 끊었을 거거든. 근데 애기야 괜찮아? 이런 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혹시 지금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했더니 응 맞아 애기야 그러는 거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은 경찰 출신이니까 더 사건을 조사해 나가는 거죠. 혹시 지금 납치당했습니까? 그랬더니 맞아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납치 사건이구나,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 전화를 하면서 납치당한 그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내용의 영화거든요. 되게 재밌고요. 그 원작 영화가 있는데 그걸 이제 넷플릭스에서 리메이크를 한 영화입니다. 예. 연기 되게 발군이고요. 제이크 질렌할의 정말 신경질적인 연기 정말 잘하시는데 그 영화에서 정말 가감없이 많이 발휘를 하시고 또 이제 결국은 콜센터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현장이 어떤지 이런 걸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예. 사실 일반적인 스릴러 영화면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제이크 질렌할의 모습도 보여주고 또 아마 납치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그런 장면들도 컷 편집을 통해 가지고 교차 편집으로 보여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전혀 이쪽을 보여주지 않고 전화를 받고 있는 아주 불안해하고 있는 제이크 질렌할 이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만 보여주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네,
정말 그냥 연극으로 해도 될 정도의 장면 변환이 별로 없는데 엄청난 스펙타클과 서스펜스가 굉장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특히나 그 영화를 더 재밌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실제로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당시에 그걸 봤어요. 집에서. 너무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콜센터는 이제 뭐 당연히 제이크 질레날 그 사람이 영화에서 분했던 것처럼 그 장소에서만 갇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목소리와 상대방이 하는 말만 단서 삼아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고객이 이런 걸 유추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됐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콜센터 일이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보통 전화가 오면은 그 고객의 주소 이런 게 바로 나오거든요. 경기도 평택시 뭐 어디 이런 식으로 혹은 뭐 경상남도 뭐 포항시 어디 막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주소가 나와. 나는 서울 여기 한복판에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걸려오는 전화들 그리고 들리는 환경음, 네, 뭐 갈매기 소리라든지 뭐 바람 부는 소리 막 이런 것들이 다 고객의 목소리 너머로 들리니까 현장감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상담할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있었는데 되게 좀 재밌었어요. 서울에 앉아있지만 전국 어디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뭐 분노하는 강성 고객들도 많았기 때문에 항상 일이 좋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재미는 있었다. 어쨌든 콜센터 직원이 봤었을 때에서도 되게 잘 살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혹시 보실 분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재밌어요.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6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사는 한 남성이 살모사를 잡아서 병 속에 넣었다. 거기에 강한 도수의 소주를 채워 뱀술을 만들려고 한 것. 수개월 후 남성은 이제 마실만 해졌겠지? 라면서 살모사를 넣어둔 병의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병의 입구로부터 굉장한 기세로 살모사가 튀어나와 남성의 목을 물었다. 순식간에 당한 남성은 전신에 독이 퍼져 술병을 안은 채 죽어버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실화 아닌가요? 네, 이거 봤던 것 같아. 일본인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뱀술을 만들려고 뱀을 이제 넣고 술을 담궜다가 다 익었겠지 싶어가지고 뚜껑을 따다가 바로 뱀이 튀어나와서 물려 죽었다는 말을 본 적이 있거든요.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원래는 죽어야 정상인데 병의 뚜껑이 조금 열려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산소가 그 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술 안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 같은 게 뱀이 먹을 수 있는 성분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계속 버티다가 뚜껑을 열자마자 뚜껑을 딴 사람을 죽였다. 그런 말을 듣긴 들었거든요.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잘 안 마셔서 특히나 막 저런 뭐 담금주 이런 거는 더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뱀주, 벌주 이런 거 난 상상도 하기 싫어. 나 못 마실 것 같아. 네, 또 징그럽잖아, 약간. 네. 그 몸에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며칠 전에 그 기계상식 낭독회 때 알아봤죠? 그 뭐라고 하더라? 푸드 패디즘이라고 하죠? 예. 그게 이제 먹는 것의 성분에 의해서 사람의 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토끼 고기를 먹으면 토끼는 재빠르고 발이 되게 뭐랄까 근육이 많이 발달한 동물이니까 다리에 좋을 것이다. 아니면 뭐 소의 도가니, 그러니까 무릎 부위를 국으로 끓여 먹으면 무릎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의 한 일환 아닌가요? 뱀술 이런 게 뭔가 좀 독하고 뭐 이런 애니까 더 술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거겠죠? 예. 저는 좀 공감이 안 됩니다. 예.
볼 때마다 좀 무서워요. 요즘 식당들은 거의 없는데 옛날에 약간 보양식 팔고 그런 식당들은 그런 게 옆에 쫙 벽에 나열되어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삼주 같은 건데 인삼주들 사이에 뱀도 하나씩 있고 그랬거든. 근데 볼 때마다 전 좀 되게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네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였고요. 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느낌표 마크의 설치 기준은 그 외의 위험으로 알려져 있다. 그 표지 아래에는 보조 표지로 갓길 주의, 오르막 심함 이런 식으로 그 장소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려주는 직사각형의 플레이트가 붙어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보조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곳도 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모르는 장소에 있는 그 외의 위험 표식. 그 장소엔 유령이 나오기 때문에 유령주의를 알려주는 표지이다. 국가기관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의 주의를 나타내는 보조 표지를 달지 않고서 유령주의를 표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가끔 그 도로에 보면은 느낌표 이렇게 있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표지판이 있다는 거죠. 그 밑에는 이제 한국말로 뭐 오르막 심함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그런 표지판이 있는데 어떤 표지판들은 그런 한글 표지판이 없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보조 설명이 없이 그냥 느낌표만 달려 있는 곳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왜냐면은 유령이 자주 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느낌표 마크를 해놓은 건데 국가에서 유령 출몰 이런 걸 쓸 수는 없으니까 느낌표 마크만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면 무섭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 사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전에도 본 적이 있었는데 나폴리탄 괴담이었던 것 같아요. 출몰주의라고 하는 이름의 나폴리탄 괴담이었지.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옛날에 나폴리탄 괴담 읽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표지판이 주는 으스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상적인 표지판 말고 실제로 제가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계 표지판 알아보는 시간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최근엔 좀 안 했는데 그 보면은 되게 기괴하고 골 때리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빙하 위에 올라가지 마시오. 이런 표지판들도 있어요. 일반적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린란드라든지 북반구, 남반구에 있는 그런 극지방에 있는 지역들에는 그런 표지판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빙하가 되게 잘 깨질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런가 봐. 근데 관광객들은 가면 신기하니까 빙하에 올라가는 일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올라가지 마시오. 이런 표지판도 있거든요. 보면 되게 으스스한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제가 봤던 것 중에서 꽤 충격적인 표지판은 그거였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눈이 심한 지역에 있는 표지판이었는데 잘은 모르겠는데요. 제설 작업을 할 때 쓰는 어떤 차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게 많이 지나가는 곳인가 봐. 그래서 그게 지나갈 때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으니까 이 근처엔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었거든. 그런 거? 좀 으스스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표지판들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없는 표지판인데 그런 표지판이 어느 나라에 갔더니 있더라. 그럼 되게 무섭죠. 일상적인 공포가 아니니까. 왜냐면은 그런 식의 표지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해서 표지판을 붙인 걸 거 아니야. 그럼 누군가는 저걸로 죽었다는 건데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은 좀 무서운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코너 중에 하나였거든요. 기계 표지판 낭독회 그거 조회수가 안 나와서 멈췄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내 방송은 절대
비주얼적으로 뭘 보여주는 내용을 하면 인기가 없구나. 그냥 이제 말로 터는 것만 이제 귀로만 들어도 다 인식 가능한 팟캐스트 느낌으로 가야지. 비주얼로 뭘 보여주고 이런 거는 내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그때 표지판 시간 때 여실하게 느꼈습니다. 왜냐면 표지판을 여러분들이 봐야 무서운 건데 귀로만 들으니까, 눈으로 안 보이니까 별로 안 와닿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총기, 방탄복 등을 파는 밀리터리 샵에서 미군이 실제로 사용하던 상품이 입고되기도 한다. 실전에서 쓰고 남은 실탄이나 자켓 같은 것들 중에 전사한 사람이나 중상을 입은 사람이 입었던 군복들도 있기 때문에 밀리터리 샵의 군복 코너 부근에서 군인들의 사념이 소용돌이치기에 유령이나 헛것을 보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군복을 구입하면 집에 군인의 영혼이 붙어버린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였네요. 글쎄, 막 무섭진 않지만 그럴 때가 있죠. 신경 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밀리터리 복장을 좋아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현대 의복의 많은 부분들은 군복에서 파생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군복은 왜냐면 되게 실용주의의 끝이라고 볼 수 있잖아. 생존과 아주 직결된 거니까. 그래서 뭐 방한 피복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군복에서 유래된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항공 점퍼 이런 것들도 원래 실제로 전투기 조종사들이 입었던 옷이죠. 기장이 유난히 짧은 이유는 전투기의 콕핏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장이 긴 방한 의류들은 입으면 방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기장을 짧게 줄여서 시보리 처리를 한 거야. 싹 말아 올라가게.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패션으로 입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뭐 M65 개파카 뭐 그런 거 여러분들 야상이라고 하죠. 야상. 그런 것들도 군복에서 다 온 거잖아. 그래서 저는 밀리터리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저 같은 밀리터리 찐도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현대식 의복으로 재해석된 밀리터리 옷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원래의 밀리터리 옷을 사는 걸 좋아해요. 되게 비쌉니다. 실제로 막 몇 차 대전 때 입었던 옷이라든지 그런 건 진짜 비싸기도 하고, 구형 군복 이런 거 진짜 실제 군인들이 입었던 거 그런 걸 좀 사서 입기도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런 옷이 한 두세 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이 군복이 어디서 왔겠어? 그 사람이 직접 장터에다 판 거면 다행인데 전사자의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한 60년대 70년대 그때 입었던 군복들의 주인은 아마 죽었을 것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으스스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옷을 뭐 깨끗하게 입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옷에 낙서 같은 거가 돼 있거나 혹은 이름이 실제로 오버로크로 박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군복 하나도 여기에 이름 박혀 있어요. 그런 게 되게 좀 신경 쓰일 때가 있죠. 예.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밀리터리 옷을 좋아하는 사람한텐 꽤나 으스스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최측근이었던 김재규에게 총살을 당해서 생을 마감하고 만다. 이때 박정희의 시체는 총격에 너무나도 끔찍하게 훼손되어서 유족들의 충격을 우려한 수습팀에서는 시체의 봉합수술을 비롯한 성형외과 수술을 거친 뒤 유족에게 시체를 공개했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네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암살 당했죠. 근데 이제 적당한 먼 거리에서 암살당한 게 아니라 완전 그 술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한테 총을 근거리에서 맞고 죽은 거잖아. 그러면은 실제로 시체가 많이 참혹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일반인도 아니고 당시에
굉장히 추앙받던 대통령이 너무 끔찍한 시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족에게 공개되기에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뭔가 외과적인 수술을 거쳐서 모형을 많이 복원한 다음에 공개했을 수 있겠다 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은 많이 하지 않나요? 예, 굳이 뭐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사람 일반인이어도 너무 끔찍하게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걸 많이 하겠죠? 예. 기분이 되게 묘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수습을 하는 사람들은 예. 어떤 느낌일까? 왜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의 성형수술은 미적인 용도, 이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잘 살아야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그런 의도로 하는 건데, 시체를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느낌 다를 것 같아요. 네.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마음이겠죠. 유족분들이 최대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하는 거겠죠. 되게 숭고한 일을 하시는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면 진짜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장례 지도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진짜 정말 돈을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하지 않는 일이잖아.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못할 일을 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제가 봤던 거는 제일 끔찍한 건 그거인 것 같은데, 아마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이제 암살 당했잖아요. 네. 그때 오픈카 퍼레이드 하다가 돌아가셨죠. 그때 돌아가셨는데 머리에 총을 탁 맞고 이제 완전 머리가 이렇게 날아갔나봐. 뒤쪽 이렇게 막 두개골 쪽이. 근데 옆에 타고 계셨던 그 영부인이 그때 있었는데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옆에 앉아있던 내 남편이 총을 맞고 죽었어. 근데 뭐 적당히 뭐 가슴에 맞고 이런 게 아니라 머리를 맞고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뇌 조각 같은 거, 그 머리를 맞고 날아간 뇌 조각 같은 게 이렇게 차에 흩뿌려졌는데 그걸 막 주웠다는 거야. 뇌 조각을. 어떻게든 수습을 나중에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경황이 없으니까 일단 한 거겠죠. 그게 난 너무 기괴해요. 그게. 이게 그렇게 아주 놀랄 만한 일이 생기면은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영화들도 그렇고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말도 안 돼. 그냥 죽었어. 하체가 그냥 완전 없어. 근데도 상처만 들고서라도 내 동료 좀 살려달라, 이런 식의 하는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영화에 나오거나 그럴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영화적인 상상력이겠지? 이런 생각하다가도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걸 보면은 또 영화적인 과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 사람이 경황이 없으면 저렇게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영상 아마 유튜브에 있을걸요?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보세요. 그 영부인이 실제로 그 차의 그 뒤쪽에 가가지고 뭘 주워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뇌 조각을 줍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귀는 자극을 줄수록 좋다. 귀는 약간의 자극으로도 발달하고 두께도 생긴다. 관상학적으로 귀가 작아도 두께가 있으면 운세가 좋아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주 자극을 주어서 귀에 두께가 생기도록 하는 게 좋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되게 뜬금없네?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지? 그죠? 응? 귀는 뭐 자극을 주면 좋다? 관상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결국은. 예. 여러분들은 관상 믿으세요? 저는 관상 진짜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데, 참 웃긴 일이긴 한데 관상이 참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예. 참 신기하죠. 이런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면 얼굴만 봤을 때 거의 맞더라고. 근데 사실 이건 관상을 본다기보단 인상을 보는 거죠. 예, 그 사람의 어떤 하고 있는 어떤 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말투, 뭐 표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외적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당연히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보통 맞더라고. 인정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관상이 좋다, 관상이 중요하다 이런 거 저는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외적인 정보로 많은 것들을 이제 수집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성형수술 왜 하겠어? 그런 거라도 좀 좋게 보이고 싶은 거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죠? 공감돼요.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 저는 못하겠어요. 예, 저는 진짜 얼굴에 칼 댄 게 아예 없는데 당연히 이 얼굴이 칼된 얼굴이면 안 되죠. 예. 저는 이제 못하겠거든요. 못하겠는 이유가 얼굴이 자신 있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라식 뭐 이런 눈 수술도 못했는데 왜 안 했냐면 그냥 딴 건 모르겠는데 눈이잖아. 눈은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진짜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하겠더라고. 첫 번째 이유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수술들은요, 내가 무서우면 눈을 감으면 되잖아요. 혹은 뭐 마취를 하거나 하면은 내가 뭐 수술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게 끝나겠지, 그죠? 근데 라섹은 눈을 뜨고 하잖아. 심지어 강제 개안기 같은 걸 써가지고 눈을 뜨게 만든 다음에 수술하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못하겠고 엄두도 안 나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맨날 같이 안경 쓸 때마다 라식 하고 싶다 그 생각하긴 하는데 겁이 많아가지고 못하겠어요. 하여튼간에 관상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있을까? 관상이라는 게? 잘은 모르겠어. 근데 이제 빅데이터로 쌓여진 어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기 쉽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난 진짜 관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누가 봐도 정말 미형의 남자 혹은 미형의 여자야. 그러면은 세상이 가만 놔두겠어? 그 사람을? 막 잘 해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 해주다 보니까 성격이 뭔가 좀 까탈스러울 수도 있고 모두가 잘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뭐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을 수 있잖아. 옛날 사람들은 그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다만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어떻고 이런 건 잘 모르겠다. 예. 하지만 뭐 저도 나름은 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요. 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소에 비유하는 것을 최고의 욕이라고 친다고 합니다. 또 스페인에서는 암승냥이, 중국에서는 거북이라고 하면 당장의 원수지간이 될 정도로 모욕적인 말입니다. 한국, 회교도 그리고 게르만 민족들은 개에 관련된 욕을 많이 합니다. 라는 이야기였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 개라는 말이 이제 가끔 접두사로 쓰일 때가 있죠. 그냥 뭐 개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욕으로 쓰이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개가 아마 흔했을 것이고 개라는 게 그다지 막 귀하고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개가 욕으로도 쓰이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도 충분히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소나 거북이나 뭐 암승냥이 이런 게 귀해서일 것 같진 않고 그 동물들의 특성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그죠? 소가 약간 좀 느릿느릿하고 느긋하고 그런 이미지잖아. 그래서 프랑스에선 소라고 하면은 욕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닌가. 거북이는 아마 반응 속도가 느리고 멀뚱멀뚱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거북이가 욕으로 쓰이는 걸 수도 있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국가마다 그런 게 있다는 건 참 재밌는 얘기죠. 저는 근데 좀 재밌는 게 일본은 심한 욕이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냥 막 죽어, 신해 이게 되게 심한 욕이래. 아니면은 바카 이런 게 바보 이런 게 심한 욕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원래 그렇진 않았다고 하던데.
원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긴 하던데 그런 걸 다 없앴다고 들었거든요. 욕을.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욕이 없을 수가 있지? 그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아마 일본 쪽은 욕이 직설적인 단어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욕설의 뜻의 단어들은 별로 없지만 구체적으로 돌리는 게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놈아 뭐 이런 식으로 갈아 죽일 녀석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게 많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조직적인 일을 하시는 어둠의 세계 분들이 어떤 말을 할지가 대충 좀 눈에 선이 그려지는데 일본은 그런 분들도 마가에로 이런 거잖아. 그냥 바보 같은 놈아 이런 거잖아. 죽어 이게 욕인 거잖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살벌한 욕들이 좀 되게 많은 것 같고 화가 났으면 진짜 화가 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죠. 근데 일본은 사람이 화가 나도 별로 화가 난 느낌이 별로 안 나. 아마 언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욕 자체가 그런 욕이 별로 없어서.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단 자살을 하는 동물로서 유명한 나그네 쥐. 나그네 쥐들은 먹이가 떨어지면 바다로 뛰어들어서 집단 자살을 감행한다. 하지만 실제는 자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게 됐다. 무리 중에서 강한 그룹이 약한 그룹을 바다에 전부 쫓아버리고 있는 것이었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요? 나그네쥐가 그런 습성이 있어? 잘은 모르겠네.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전부 팩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진짜라면 무섭네요. 네. 그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 우리가 먹을 게 없어. 그러면은 먹을 걸 더 구해오면 베스트지만 그게 안 된다면 개체 수를 줄이는 게 베스트가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이 서서 강한 그룹들이 약한 그룹들을 단체로 죽이게끔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라면 되게 무섭네요. 쥐들 귀엽게 생겨가지고 저런 끔찍한 짓을 했단 말이야.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 노스다코타주에는 자신의 사격 솜씨를 백발백중이라며 호언장담해야 하는 경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취한 상태로 동료와 러시안 룰렛을 시작했습니다. 회전식 연발 권총에 하나의 총알만 장전하고 머리에 방아쇠를 담겼지만 단 한 발 만에 보기 좋게 자신의 머리를 관통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요 오히려 이런 얘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 우리나라에도. 예. 경찰이었는지 뭔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습관처럼 남한테 총을 겨누는 게 되게 특기였던 사람이 있나봐. 그 사람이 그냥 농담처럼 아이 너 쏴버린다 이런 식으로 총을 막 겨눴는데 어느 날은 그렇게 하다가 땡겼는데 그 안에 총알이 있던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를 알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말도 안 돼 싶은 이야기들이 진짜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경찰, 군인 이런 약간 경직된 곳일수록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오히려 진짜 일어난 일일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겪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게 되게 듣는 나도 말도 안 돼 싶다가도 아씨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군대가 워낙이 말이 안 되는 곳이고 나도 말이 안 되는 걸 많이 겪었고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승되어 내려왔을 때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애매해요. 예.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 와카야마 현의 담시마 신사는 인형 공양의 신사로서도 유명하다. 고인의 유품 등 전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가진 인형들이 보내져 모셔지고 있다.
신사책에 따르면 인형이 사람에게 탈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보내져 오는 짐 안에는 이따금 인형 상자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때만은 그들도 등골이 오싹하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네요. 뭔가 어떤 신사에서는 인형을 받아가지고 공양을 드리는 뭐 그런 곳들도 있다. 타인의 어떤 인형을 받아서 대신 이제 제를 지내준다든지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때때로는 정말 그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으스스한 인형들이 도착하기도 한다. 그럴 땐 아무리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라지만 으스스할 때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검색해볼까? 진짜 있는 건지? 없겠죠? 설마? 와... 있어. 와, 기분 나빠. 에? 대단한데? 진짜네? 고양이 인형, 사람 모양의 인형. 이거 되게 많네요. 와, 이거 너무 기분 나쁘다. 어부의 마을 가다의 해안가에 위치한 신사입니다. 가다와 도모가시마를 관광하러 온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아와시마 신사의 유래는 오래전 진구 황후가 세토 내해에서 조난을 당할 뻔했을 때 신의 계시에 따라서 도모가시마에 도착한 데에서 시작됩니다. 황후가 감사의 뜻으로 보물을 바친 섬의 신사는 후에 가다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 신사는 인형 공양으로 유명한데요. 본전에는 넘쳐날 정도로 많은 인형이 진열되어 있어서 가다의 명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버리고 싶긴 하지만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겠는 인형이 있다면 이 신사에 가져가서 공양으로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년 3월에는 히나나가시라고 하는 게 열리는데 가져온 히나 인형이 작은 배에 실려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 광경은 마치 역할을 다한 인형이 새로운 여정을 가는 듯한 아주 감동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인형은 안 되나 보지? 예? 일본 전통 인형 이런 거밖에 안 되나 봐. 그래서 그 공양으로 바쳐졌다고 하는 그 인형 사진들이 전부 일본 전통식 인형이거든요. 난 이거 볼 때마다 무서워 죽겠어. 왜 이렇게 무섭냐? 그지 않아요? 나만 무서운 거 아니지? 이 창백하고 하얀 피부에 아무런 표정이 없고 똑단발 같은 이 앞머리랑 이런 게 전 되게 무서워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3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미래에서 온 남자가 살았다. 그는 타임머신의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미래로 돌아가지 못해 타임머신의 새 부품을 구하려고 했지만 과거에서는 그것에 맞는 부품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2007년 그 남자가 살았던 집에서 그의 타임머신과 사진, 몇 가지 기계들이 발견됨으로써 그는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말도 안 돼. 검색해봐. 말도 안 되겠지만 역시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뭐 이런 흥미있는 기사거리는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최근 몇백 년 전에 그려진 그림에서 스마트폰을 발견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그림인지 직접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림은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국립우편미술관이 소장한 작품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를 배경으로 한 1930년대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그런데 그림 아래쪽을 보면 팔이 묶인 남성 앞에 한 원주민이 손에 직사각형의 모양의 물체를 들고 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마트폰하고 정말 비슷한데요. 특히 그림 속의 이 원주민은 엄지손가락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스마트폰 같이 생긴 물건에 집중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앞서 오스트리아의 화가가 1860년대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목격되는데요. 앞서 오스트리아의 화가가 1860년대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목격됐는데요. 그림 속
길을 걷고 있는 소녀의 손에 들려진 물건이 스마트폰과 똑같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약 1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에 스마트폰이 담겼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스마트폰과 비슷한 물건들이 목격되자 화가가 사실은 시간여행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피터르 더 호흐가 1670년에 그린 이 작품. 한 여성이 의자에 앉아있고 그 옆에 남성이 들고 있는 물건, 뭐같이 보이시나요? 실제로 애플 CEO인 팀 쿡도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네요. 근데 정말 보시면은 진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너무 이상한데요? 그죠? 아니 그냥 이런 네모난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뭐 그림에 그려졌을 수 있겠지. 근데 이 시선 처리나 이런 집중하고 있는 표정 이런 것들이 너무 스마트폰 같다. 그죠? 이게 과연 뭐였을까? 아마 거울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참 신기하네요. 어쨌든 원래 이야기 1930년대의 그 시간여행자가 원래 있던 미래로 돌아가지 못해서 쭉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게 아예 없으니까요. 그치만 이제 유사한 내용의 영화는 있죠. 너무너무 유명한 백투더퓨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 안 보신 분이 혹시 있으시면은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정말 걸작 중에 걸작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거야. 어떤 마을에 괴짜 박사가 있어요. 괴짜 박사. 그 사람은 너무 괴짜기 때문에 주변 마을 사람들도 다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아. 약간 머리도 막 백발이고 좀 정신 나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친하게 안 지내는 거죠. 근데 그 박사랑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는 마을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마티라고 하는 이제 아이였어요. 걔는 이제 약간 모범생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고등학생인데 밴드 활동 이런 걸 좋아하고 스케이트보드 타는 걸 좋아하고 그런 애야. 근데 그 친구는 항상 그 박사님을 되게 좋아해. 괴짜지만 되게 재밌는 것 같다,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싶으니까 항상 학교 끝나면은 그 박사님 집에 놀러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박사님이 어느 날은 자기가 정말 대단한 걸 개발했다 하면서 그 마트 앞에 공터로 밤에 나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마티라는 그 꼬맹이가 그 마트 앞에 가요. 그랬더니 박사가 어떤 차를 끌고 오는 거예요. 드로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스포츠카 같은 걸 끌고 온 거야. 그래서 박사님 웬일이세요? 이런 차를 또 구매하시고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게 차였어요? 이러면서 되게 놀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키우고 있던 개가 있거든. 개를 차에다가 태워. 그 다음에 그 박사가 또 차를 개조해가지고 무선 조종기로 차를 이제 주행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치를 막 켜더니 개를 차에 태우고 차를 출발시켜. 그랬더니 속도를 막 밟어. 차가 되게 빨리 지나가겠죠? 근데 일정 시속 이상 되니까 차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티가 얼마나 놀랐겠어. 박사님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차가 어디 갔어요? 막 이랬는데 정확히 1분 뒤에 다른 곳에서 차가 갑자기 우웅 하면서 나오는 거야. 허공 속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 라고 물었더니 박사가 타임머신을 개발했다는 거야. 그 타임머신에 약간 테스트격으로 1분 뒤에 미래에 도착하게끔 장치를 해놓은 거지. 그리고 이 차는 시속 88마일이 넘는 순간 그 동력이 발동해서 타임머신을 작동시킬 수가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대단한 발견이다. 박사님 드디어 맨날 괴짜 박사님인 줄 알았더니 한 건 하시는군요. 대단합니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되게 자축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 타임머신 개발한 거에 대해서 갑자기 그 공터에 어떤 차가 오더니 총을 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박사를 막 죽일라 그래. 그 실제로 박사가 총에 맞고 죽어요. 아무래도 타임머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어떻게든 알게 된 건지 이 타임머신을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박사를 죽인 것 같아. 예. 어쨌든 간에 그 마티라고 하는 꼬맹이가 있다고 했잖아. 그 꼬맹이가 자기도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드로리안이라고 하는 타임머신 차에 타버려. 도망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막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88마일을 넘으면은 타임머신이 작동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작동을 해버려. 그 어떻게 하냐면은 30년 전의 과거로 가버려요. 차가 30년 전의 과거로 똑같은 지역에 30년 전의 과거로 도착을 한 거죠. 네. 그때는 이제 마트 부지가 마트가 없었어. 그냥 이제 그냥 숲 같은 곳이었어. 그 차를 갖다 박은 거야. 그래서 사는 건 좋은데 3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다시 미래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이 타임머신을 막 다룰 줄 아는 방법을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마을에 박사가 백발 노인이니까 30년 전에도 그 마을에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살고 있던 과거의 박사님한테 찾아가요. 다시 미래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예, 백투더 퓨처가 그런 얘기예요. 되게 재밌겠죠? 예, 혹시 안 보신 분 있으시면 좀 보시고. 그게 이제 1985년도인가 영화거든요. 예. 원래 1편으로 끝났어야 될 얘기인데 1편이 너무 흥행을 하는 바람에 2편도 이제 개봉하고 3편도 같이 개봉을 했어요. 근데 1편이 제일 재밌고요. 2편, 3편 순으로 재밌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좀 아이코닉하게 나오는 어떤 아이템들도 있고, 뭐 호버보드라든지 아니면은 나이키의 자동으로 끈을 조여주는 신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1985년도 영화지만 지금 봐도 되게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세련된 영화니까요. 혹시 볼 거 없으신 분들은 좀 주말에 보셔라. 되게 재밌다. 이런 말씀만 좀 드리면서 오늘의 로어 읽기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쉬우시죠? 하지만 아쉬울 때쯤에 딱 끝내줘야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 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여튼간에 오늘도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들 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는데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더 흥미롭고 으스스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